그런 걱정은 좀 없으세요? 다주택자이시잖아요. 네. 갑자기 찾아올 블랙스완, 네. 하락장, 급격한 하락장, 네.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막 네. IMF 할아버지가 왔어요. 네. 막 이런 할아버지까지 오셨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하락장에 대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준비를 토대로 저는 이제 애초에 투자 자체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제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유책? 네. 네. 중점적인 이야기가 상승은 예측하지 말자예요. 지금 오로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 네,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제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계속 비슷하게 심리가 전제 조건이 계속 내가 생각한 것과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거를 던져놔 봐야지 내 실력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재 실장의 그 지역마다 돌아다녀 보고 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 만지고 하다 보면은 내 실력은 내 생각 안에서만 돌다 보니까 실력에 대한 향상과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거를 제가 막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투자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 이제 뭐 강의나 뭐 책에서도 오로지 하락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그냥 이제 참고용으로 저도 공부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그럼 어떻게 좀 네.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세요?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4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 4가지 이유를 잡기 이전에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되게 엄청 보수적이거든요. 네. 누가 보면 지금 굉장히 과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어떤 거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번 두드려봐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보고 어떠한 이제 케이스 1, 플랜 A, 플랜 B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냐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예로 좀 하나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파트명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네. 좀 뭔가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안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저렴하게 가져오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주식과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매물을 어떻게 가져오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거래가 찍혀져 있는 가격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떠한 사연이 있고 어떠한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 제 케이스만 이야기 드리는 저를 따라오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금, 그러니까 즉 유동 자산의 비중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이 간격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5천 정도까지만 이제 쓰겠다라고 해서 5천 정도의 갭 투자나 혹은 어떠한 투자금을 통해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1년마다 투자를 해야지. 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죠. 자, 그러다가 내 보유 금액이 훨씬 더 커져서 2억 원이 되었다. 네. 자, 그러면 6개월마다 투자를 진행을 해야지 하면서 이 금액에 따라서 이 케이스를 조절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기간을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탐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소장님이 또 사다 보면은 계속 전화 와요. 그것보다 더 좋은 매물이 있다고. 막 흥분되지. 그렇죠. 내가 정말 열심히 알아봐가지고 구입한 가격을 가져왔는데 이것보다 더 싼 매물이 또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순간적으로 충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 예산안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 기간 그리고 다음 기간에 다시 한번 또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 기간은 이미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어떤 가격을 가져오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지역 한 지역만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6개 지역들 정도를 봐요. 본 다음에 이 6개 지역 안에서도 3개의 아파트를 봐요. 그러면은 6개에서 3개 아파트면 총 18개 아파트가 되죠. 18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았을 때 어쨌든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해 봤자지 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가격대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에 누가 팔아가지고 살 수 있으면 걔는 사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달로 넘겨버리죠.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그래도 많이 떨어질 수 없을 가격대를 찾아오는 편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아파트에 딱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내가 딱 사고 6개월 뒤에 이거 빵 뛰어가지고 몇억 원이 갑자기 쭉 올라가서 이 기간을 어떻게 선정했냐고 물어봐요. 절대 알 수가 없죠. 어떠한 심리적인 영향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극을 있을지 제가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나는 하락하지 않을 가격의 아파트를 샀는데 이 상승에 대한 이 폭은 정말 운이 많이
제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습관적으로 꾸준하게 투자가 진행이 되고 이러한 다른 부분에 대한 상승이나 혹은 보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에 맡기게 되는 거죠. 상승하는 것보다는 더 이상 안 빠질 걸 좀 많이 네, 찾는 그렇죠. 편이시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IMF 할아버지가 오셨다라고 가정하고 애초에 그렇게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98년도로 돌아간다면 2008년도 이제 8월에 이제 리먼 사태가 툭 터져가지고 KB 증감이 뚝 떨어졌는데 내가 2008년도 5월이 현재라면 그리고 지금도 2022년도 2월이긴 하지만 2022년도 4월 달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물류전쟁이 나고 에너지 전쟁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혹독한 우리 금융위기가 또 한 번 도래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나는 이 기간에 투자를 해야지만 돼.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되셨죠? 지금 투자하신 지는? 애초에 투자를 처음 한 지는 2008년도예요. 근데 굉장히 큰 하락기를 맞았었죠. 그러니까 그때 투자하자마자? 네, 투자하자마자.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투자를 진행했는데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를 투자를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월세 투자를 했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영끌해서 지금의 영끌이 똑같이 해가지고 영끌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를 받으면은 내가 여기에서 15만 원이 매월마다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아파트에서 지역 난방이었었는데 중앙 난방으로 바꾼대요. 그러면서 이제 일괄적으로 300 몇십만 원을 총 다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서 또 냈더니 원래 난 매월 15만 원의 상승을 원했는데 10개월이어봤자 150만 원인데 300만 원 남았어. 200만 원 2년이 날아갔잖아요. 자,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도권 위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첫 경험에서 굉장히 좀 호되게 당하다가 부동산을 좀 등졌었었죠. 그리고 주식에 좀 몰두를 하다가, 그래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완전 부동산에 꽂혀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었죠. 원래 인천에서 한번 쓴맛을 봐야 돼요. 아, 저도 맞아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저도 인천에서 네. 한번 쓰디쓴 맛을 한번 봐야 이것이 부동산이구나. 아, 맞아요. 인천을 네. 가보지 않고 네. 부동산을 논하지 말라. 네. 이런 말이 있죠. 네. 네, 한번 돌아다녀. 송도 청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네, 그렇죠. 부평, 주안, 9월 이런 데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인천은 최근에도 이제 저는 이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 주민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인천이 다들 물어봐요. 인천에 많이 오래 살았었으니까 인천이 지금 저평가 아니에요. 예전 2014년도부터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인천 지금 저평가가 아니라 급평가라고. 그래서 현재 평가가 사실 저평가가 아니라 그대로에 대한 평가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하락을 경험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좀 견해가 돌아가다가 그래도 이제 저만의 좀 울타리를 만들고 틀을 만들다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인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부터 좀 많이 올랐었었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우리 이제 다주택자분들 네. 어떻게 좀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최근에 제가 이제 거래를 하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임차인들이 또 많이 나가잖아요.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계약갱신을 쓰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다 거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갱신할 분들은 다 갱신하고 나가실 분들 나가시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이제 순환이 이제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나가시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보증금을 바로바로 제때 드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논쟁이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임차인들 최근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에서 내보냈었던 뭐 수만에도 이제 가격만 따져도 굉장히 많이 이제 들였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많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갈지는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항상 여유 자금을 이제 몇억 원 정도 이렇게 항상 킵해 놓는 편인데 이거에 뭐 5배, 6배 정도가 순간 쭉 나가버리니까 10억 넘게? 훨씬 넘게. 그래서 이게 뭐 임차 보증금이 뭐 하나에 뭐 4억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은 뭐 3개, 4개만 해도 뭐 15억, 16억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단기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물론 가능은 해요. 저기 이금융이나 상금융에서는 되게 많이 가능하고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우수 대부업체 21개 곳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또 연락도 해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대출 이자가 굉장히 세요. 20 몇 %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4억만 빌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손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바로 이제 임차를 맞출 건데
뭐 한두 달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약간의 팁이라고 하면 팁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주택보증공사에서 우리 보증보험을 임차인들이 들잖아요. 네. 애초에 이제 물론 이제 임차 기간이 1년 미만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 신청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들이 그거 신청을 했었을 때 그러면 허그에서는 그 돈을 임차인한테 바로 주고 우리한테는 바로 질거 설정으로 빨리 돈을 주세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때 이 허그에서는 최대 임대인한테 상환 유예 기간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최대 5%의 이자만 납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신용도에 대한 하락도 없고 5%에 대한 이자만 내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매도를 하든 임차를 다시 맞추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유용한 이제 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전액을 해주는 겁니까? 네. 임차 보증금에 대한 임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네. 오, 몰랐습니다. 네. 이게 그럼 그걸 이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는 그걸 이용하지 않았죠. 그냥 생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었고 허그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대출을 하고 아니 어떻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밑에 조그맣게 글씨로 써 있거든요. 안 해주려고. 네. 많이 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아니, 다주택자를 위한 서비스니까. 그렇죠. 임차인을 위한 이쪽에 좀 더 충실해야 되니까. 이 돈이 또 빠르게 빠져나가다 보면 이것 또한 또 없어질 수도 있을까봐. 그렇죠. 아, 이거 후랭이 TV 구독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많이 신청을. 아, 근데 요새 조회수가 안 나와서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현장에 직시할 수 있는 대출과 혹은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계속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그 일시적 2주택자는 무조건 1주택 비과세까지 다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다가 다주택에서 2주택이 되었었을 때는 너는 그래도 이제 2년 동안에 또 보유를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또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스케줄링을 잘못해가지고 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스케줄링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있던 블로그나 유튜브를 봤는데 그때 시점에서는 그게 맞지만 금방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업데이트가 내 머릿속에 없으면은 난 이미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고 계획을 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토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라 한다면은 현재는 대출과 세금에 대한 이해가 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순간이다라고 보죠. 이것 때문에 몇억 원이 금방 날아가는데 뭐가 사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해. 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